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추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사연 및 영업 코너 방과 후 활동 그 7번째인가? 8번째 9번째인가? 아무튼 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몇 번째예요, 우리?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중요합니까 뭐? 그러니까요. 네, 오랫동안 진행하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다. 이것도 필요한데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 근황을 말하기 전에요. 네. 일단은 저희 방과 후 활동을요 좀 더 알차게 네네. 진행하기 위해서 홍란지 선생님의 영업 활동이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와, 독립. 방과 후 활동 같은 코너에 붙어 있을 수 없다.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나에게 시간을 달라. 아니에요. 나는 스포트라이트.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게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처음에 되게 손사래를 치시다가 해볼게요. 센터를 맡겨주신다니 해보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과 후 활동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만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네. 영업 활동이란 부제를 달고 다음 이제 방과 후 활동 타이밍이 나오겠죠? 네. 바뀔 수도 있고요. 영업 활동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죠? 네. 맞아. 죄송합니다. 이 순식간에 갖게 된 주인 의식 아주 아니, 좋은데요. 제가 이번에 할 영업 활동이 좀 예. 빨리 나오면 좋겠는 좀 시류를 타는 내용이라.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영업 활동 못 그렇잖아요. 할까요? 아니. 아, 이게 영업 녹음은 뭐 순서대로 하시고. 듣는 사람 헷갈리니까 영업 활동 못 하죠. 아, 진짜요? 안 돼요? 준비 안 됐어. 아니요, 던져놓고. 아니에요, 썼어요. 좋았어. 네. 그러면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근황이 있죠. 아, 근황 중요하죠. 저 근황 되게 많은데 홍란지 선생님. 아주 그중에 자신만만한 하나예요. 표정. 네. 근황 부자. 오랜만에 근황 부자. 무엇입니까? 아, 글쎄 제가 작년에 진짜 좋겠다. 정말 좀 힘들게 좀 바빴는데 좋겠다. 정신없이 바빴는데 네. 그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느라 그렇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되게 얇은 책이에요. 이론 총서라고 해서 책이 2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2권이 한 번에 나왔어요. 네. 만화 웹툰 이론 총서 네. 하나랑 네.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 네. 중에 한 권. 네네네.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 그러니까 작가론 한 권이랑 이론서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네요. 근데 굉장히 얇아서 네. 사실 보시면 이렇게 얇은 책이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론 총서 시리즈. 그쵸. 네이버에 검색하면 뭔가 지식에 관한 것들 단어 검색하면 이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총서들이 좀 검색이 많이 되죠. 맞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2권의 책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끄러. 부끄러. 야, 제목이 이말년.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야, 말년아 좋겠다. 너 위인전 나왔다. 야. 제대로 잘 썼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네네. 이 이말년 작가님 책 제목을 기승전 이말년이라고 적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제가. 네, 원제가. 그런데 이 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그냥 작가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하셔서 그냥 이름만 쓰게 됐어요. 그 최근에 SNS에서 우리 네. 주호민 네, 주호민 작가님도 주호민 선사님의 포스팅으로 네. 주호민이라는 이름의 제목의 책이 나온 걸 본 분도 계신데 네. 같은 레이아웃이니까 같은 시리즈입니다. 맞아요, 같은 시리즈.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웹툰 작가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그 작가 이름을 그냥 달고 나왔는데 그 중에 네. 이말년 편. 네, 이말년 편을 제가 작업을 했죠. 홍란지 네, 선생님. 네, 이말년 작가님의 네네. 이 작가론을 쓸 때 저는 어떤 우리나라 우스개 만화, 그러니까 개그 만화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아래서 그 현재성을 담당하는 아주 큰 축이 이말년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 안에서 작가론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네네네. 역사적 맥락 그리고 만화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말년이라는 작가가 가진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받아들여졌을까?
네, 야. 거기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이 표지에 네, 있는 이말년 작가의 얼굴은 네, 네, 네. 김도윤 아티스트께서 어, 그리셨네요. 네, 네. 보니까 근데 이거 완전 말년이야. 되게 비슷하게 그리셨더라고요. 원래는 이말년 작가님의 작품 중에 한 컷을 넣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표지도 굉장히 여러 그 레이아웃을 회의를 하다가 논의 끝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저는 완전 네. 저희끼리는 이제 이병건 작가 이렇게 서로 부르지만 네네네. 가끔 이럴 때는 말년이라고 해줘야 빵빵 터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말년이랑 얼굴이 네. 잘생긴 듯 멋있는 듯 그쵸. 웃긴. 근데 이말년 작가님이 모르실 텐데 굉장히 좀 뭔가 그렇네요. 네. 뭐 이제 아시게 되겠죠. 네. 이말년 작가도 맥락을 다르게 해서 사진을 딱 보면 네. 굉장히 잘생긴 약간 네. 영화 배우 같은 그럼요. 느낌이 되게 있어요. 멋지세요. 네. 어디 일본 영화 어디 나온 것 같은 네, 배우 네, 얼굴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죠. 스타일도 멋지시고. 네, 근데 이제 움직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와장창 깨지지요. 침착맨으로서 말만 해도 웃겨. 침착맨 아니시잖아요. 이말년이랑 다른 동일 사람이지만. 인물 아니에요. 얼굴은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닮으셨더라고요. 자, 그 두 번째 책은요. 네, 두 번째 책은 웹툰 퍼포먼스와 독자의 즐거움. 네. 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신화나 궁극의 플롯에서 자주 얘기하던 네,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에서 통과 의례를 굉장히 많이 거치는데 그렇죠. 이 통계 의례라는 이런 통계 의례요? 통과 의례라는 네. 통과 의례라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축제 이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주 잘게 끊어치다 보면 네, 웹툰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양태 이런 네.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예술을 그냥 툭 하고 감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술을 감상하고 난 이후에 일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걸작을 보고 나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어떤 웹툰을 볼 때 독자들이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내용적으로 즐거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보다는 그 행위에 있어서 즐거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쓴 책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굉장히 그 학자로서 설명해 주신 말을 제가 이제 무지랭이로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해했냐면 네. 우리가 웹툰을 어디 포탈 들어가서 네. 클릭해서 보는 그 한 번의 행동 하나하나가 네. 우리 궁극의 플롯 때 얘기했던 영웅의 여정 같은 우리 삶의 축소판 같은 하나의 그쵸.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만나고 들어갔다가 즐거움을 느끼건 슬픔을 느끼고 다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요 한 번의 감상도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하나의 행위고 네. 영웅의 여정 같은 단계가 있고 네. 이런 얘기를 네, 책으로 영웅의 좀 여정까지는 안 나오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행위에서 넘어가서 네. 참여적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더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독자의 즐거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한 책입니다. 네, 몹시 기대가 되고요. 네. 저한테 선물로 이제 한 권씩 주셨기 때문에 너무 앞에 인사말이 너무 저한테 펜으로 쓰신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부디 라면 냄비 받침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책을 내셔놓고. 근데 되게 그런 느낌 항상 드시잖아요. 연재하실 때. 네. 아니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 뭔가 자괴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와요. 죄송해요. 저는 저만 그렇구나. 책이 나오기 전에 매주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나는 비트를 낭비했구나. 독자들의 데이터를 낭비하게 만드는 졸작을 그러니까요. 했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나왔다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그 눈물이 나네요. 자, 멋진 근황을 가져오신 난지 쌤. 네. 일과 책 발간 말고 또 없어요? 뭐 가볍고 시시껄렁한 가벼운 거? 네. 저 머리를 자르셨네요? 그렇네요. 그거 얘기해야 되나? 네. 진짜 오래 보신다. 그래요? 네. 저는 이 머리를 하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항상 인터넷에서 이 머리 해달라고 해야겠다. 네. 근데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뿌옇게 처리돼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 이 머리를 하면 얼굴이 없으니까 네. 이질감도 없을 거야. 내가 이 머리를 했을 때. 그런데 항상 미용실에 가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얼굴.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면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때 제가 골랐던 머리 스타일이 네. 머리 스타일이죠.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 머리 스타일이 얹어져 있는 얼굴이 공교롭게도 그 네. 사진 안에서 이민호였을 뿐이에요. 이민호는 너무 갭이 크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바꿔달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가가지고 자 이 얼굴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래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쵸, 그 그쵸. 위에 머리 네. 여기 부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주세요. 네. 그랬는데 잠깐 그 정막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뭐 치즈 컬러가 그냥 아 그리고 저 1987 봤습니다. 네. 네, 무게감 있는 네 영화. 우리 대통령을 보고 오신 네, 1987. 네.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제가 그 전에는 신과 함께를 보고 1987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신과 함께와 네네. 이야기의 어떤 컨벤션을 무시하면서 뭔가 이야기로서 말하려고 하는 그 1987의 대비가 되게 오. 좋았어요. 특히 오늘 영업 활동에서는 우리 그 신과 함께 네네. 관련된 얘기를 하실 예정인데 네, 네, 1987도 보셨군요. 네,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겠죠. 네, 그러니까요. 장준환 감독님. 천재죠. 네. 근데 좀 보면서 이분 진짜 천재구나 이게 네.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뭐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지루하지가 않지. 그죠? 네,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분 약간 진짜 천재관 것 같고 네. 지구를 지켜라 때부터 느꼈지만 그러니까요. 정말 장준환 감독님은 한동안 기다렸는데 네. 예상 외의 작품으로 돌아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한열 열사로 나오는 그 분과 그리고 네. 또 거기에서 얽힌 어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가미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가 침투함으로써 뭔가 내가 감상하는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의외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이야기성이 없다면 중후반에서는 너무 다큐스럽고 네, 그렇죠. 네, 중후반에서는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좋은 실화라는 좋은 재료에 네. 내가 어디까지 양념을 치고 어디까지 불을 댈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요. 작가들의 항상 네, 고민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중간 경계를 잘 잡는 음. 감독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네. 재료의 맛은 하나도 안 망쳐놨는데 맞아요. 절묘한 수준의 요리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7 아직 보진 못했는데 네.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꼭 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근황은요. 네. 어디 멀리 갔다 오셨다고? 네, 도망갔다 왔습니다. 적도 부근으로 도망가가지고요. 부러워. 물속으로 제가 좀 다이빙을 좋아하게 네네네. 됐잖아요. 보니까 다이빙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다이빙을 하면 로그북이라는 걸 쓰거든요. 로그북이요. 예, 로그북. 써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책에다가 네. 각종 그 매 다이빙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입해 놔야 돼요. 레시피처럼. 레시피는 아니고 정보 있죠. 예를 들면 수심이 어디까지 갔다 왔고 수온은 얼마였고 어떤 장비를 찼었고 장소 이런 거 다 써놔요. 몇 분 동안 했고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문화권에 따라서 로그북을 잘 안 쓰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 다이버들, 일본 다이버들은 되게 많이 쓰고 이게 다 다른 개인차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직접 손으로 펜을 들고 뭔가를 써보거나 그려본 경험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다이빙하는 내내 이거거든요. 이거 이 로그북 한번 보세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진짜 손으로. 되게 열심히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썼죠. 이거는 와 되게 열심히 쓰셨다. 보면 이제 그 물고기 그리고 너무 예뻐요. 도감을 찾아가지고 물고기 그리는 예쁘다. 거예요. 이거 네. 책으로 내세요. 로그북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책으로 너무 내니까. 멋진데요. 근데 그림까지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셔서.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로그북을 쓰고 있더니 야구 선수 이종범인 척하고 책 내세요. 아무 말 막 한다 진짜. 아무 말 막 던진다 진짜. 진짜 던져놓고 너무 막말한 느낌이. 막말은 아닌데 아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 다이빙을 네. 한번 하면 무트로 올라와서 둘러 앉아서 로그북을 쓰거든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정보를 강사에게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강사들이 이제 인증받은 강사가 자기 도장을 찍어줘요. 우와. 근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옆에서 책 내시게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되게 잘 쓰셨어요. 도감을 찾아서 막 물고기 그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제가 굉장히 그 다이빙으로 로그수라 그러거든요. 로그수가 막 몇천 가면 생각을 해봐야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도망갔다 돌아와서 네. 일을 시작했고요. 일 진짜 너무 어려워요.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취재는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취재를 계속 하는데 네. 그 전체 이야기 틀을 바꾸고 버리고 바꾸고 버리고 맞아, 하니까 맞아. 계속 이야기가 그러신다고 했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제가 진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최대한 홍란지 선생님께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들키면 진짜 안 돼요. 들키면 이 사람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 좋자구나. 뭐 이런. 왜 이래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잘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근황은 아니고 네. 요즘 저에게 그 정신과 상담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시는 웹툰 작가님들이 원래 많았는데 최근엔 네.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셔서 조금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네. 그 직업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상태에서도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은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늘 저희 근황에 붙여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웹툰 작가님들이나 혹은 웹툰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사실 독자님도 상관없죠.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이쪽을 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간단하게 막연하시거든요. 막연하죠.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어떤 분께서 질문을 보내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고민 활동에서 다룰까 하다가 그 여러 명이 질문을 하고 있길래 그냥 네. 퉁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땐 또 심리학 만화를 그린 작가이기 때문에. 자, 많이들 모르시는 게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는 잘 구분을 못하세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는 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제 이름 바뀌었죠. 옛날 네. 정신과였던.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문 의료인을. 네. 네. 두 번째는 심리학자 상담자를 만나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하나가 제일 크죠. 투약 처방이 되냐 안 되냐예요. 네. 우리나라 의료법상 네.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건 의사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약을 처방을 받는 쪽 가능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밖에 없고 네. 또 근데 과거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의료 수가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은 한 환자에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15분밖에 안 주신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말들이 있었어요. 예, 예. 반면에 이제 내가 좀 대화를 통해서 영화에서 보듯이 50분, 45분 네네. 딱 정해놓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고 이거는 심리상담센터가 낫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자문을 요청드리고 있는 그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 그 네. 송영석 원장님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상담 되게 길게 하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양쪽 어느 쪽이건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그 두 개 굳이 구분해서 가지 마시고 일단 한번 가시고요. 네. 제일 좋은 건 내가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수면 장애, 섭식 장애, 뭐 몇몇 장애 같은 경우는요. 약을 일단 처방부터 받아서 복용을 시작하면 굉장히 상태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투약 처방이라는 게 오해가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나 병원 갔더니 뭐 대화도 안 들어보고 약부터 주더라. 네네네. 나는 병원에서 그 영화에서 보듯이 길게 앉아가지고 이제 안락의자 앉아서 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약만 주더라. 엉터리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신데 오해입니다. 네. 왜 오해냐면 제대로 길고 깊이 있는 대화형 상담이 가능하려면 그런 상태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투약 처방을 먼저 하는 약을 경우가 먹고. 많아요. 네. 잠을 못 자잖아요. 심리적으로 면역이 아주 깨집니다. 대화를 할 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잠을 먼저 잡아야 돼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제대로 된 루틴이라 그러죠. 하루의 그 일과 잠을 네네. 자고 밥을 먹고 이 일과가 잡혀야 제대로 상담이 또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먼저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를 위주로 해서 심리 상담 센터에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보시고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요거는 유명한 선생님이 무조건 잘하고 동네 선생님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궁합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상처 많이 받을 수 그럴 있어요. 수 있겠네요. 최근에 그 아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한 분이 네.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제 상담자가 접근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네네. 그런데
궁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쇼핑이라 부르면 의료 쇼핑이라 부르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2번, 3번, 4번 정도 다양한 곳을 방문해서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전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몇 번 해보는 게 좋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궁합이다. 그래서 유명해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동네 집 앞에 있는데 그냥 띡 갔는데 너무 나랑 맞을 수도 있어요. 몇 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신 차려 하면서 깨주는 분이 계시고 네, 네. 충분히 지지적으로 다치지 않게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몸만큼 새해에는 마음도 좀 챙기시길 바라면서. 그러게요. 정말 생각보다 루틴이 엄청 중요하긴 하네요. 그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도움이 되는 근황이길 바라면서 네. 많은 분들 상담을 궁금하시면 그렇게 한번. 그리고 또 그 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라는 책 같은 거 한번 사서 보시거나 빌려 보시면 상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과후 활동의 매우 멋진 근황과 네. 정보성 근황을 뒤로 하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영업 활동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랜만에 홍란희 선생님이 어떤 영업과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그러지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방과후 영업활동.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활동이 먼저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간단히 봤더니 네. 이분이 역시 이럴 분이다. 이 학자를 모셨으면 이렇게 써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알찬 내용인데 오늘 뭘 가져오셨나요? 저는 오늘 신과 함께와 심파의 연관성, 심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지금 핫하죠. 네, 그렇죠. 네. 1200만 명이 넘었다고. 곳에 또 1200만이에요. 네, 네, 네. 500만 넘었을 때 호민이 형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오.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1000만이 되고 그 사이에 또 1200만이 네, 되거든요. 1200만. 진짜 빠르다. 네. 좋겠네. 드라마화도 준비된다면서요. 신과 함께. 맞아요. 그 네. 원작 수출돼 갖고 중국에서. 네. 그리고 또 아이씨. 대만, 홍콩에서도 영화가 난리가 났다고. 난리 났네. 네. 호민이 형 좋겠네. 저희 놀러 왔을 때 호민이 형 그때 그 두피가 좀 퍼석했는데 지금 반들반들하겠네요. 그래요. 신과 함께 일단 보고 오셨죠. 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제 주변 분위기 상당히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누구나 가서 보면 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 주변에 묘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항상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가 나오면 네. 평이 약간 갈려요. 그쵸. 내 주변에 대부분이 보고 음,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음. 약간 갸웃거리는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에 대한 이상한 반감, 약간의 그 폄하랄까, 네, 네. 좀 엄격하고 박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그게 예. 일종의 그 잘된 그렇죠. 대중 상업 영화가 걷게 되는 노선인데요. 네, 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신과 함께? 저는 굉장히 즐겁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슬플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슬픔을 감지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그죠.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차태현 그 배우가 등장하면서부터 왜 이러면서 뭐야 슬프잖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등장하면서부터. 예. 근데 마지막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정말 이렇게까지 울릴 줄은 몰랐다 하면서 울릴 것 같았지만 이 정도까지 하면서 네. 딱 정말 해소를 하고 온 기분이라서 뭔가 내가 원했던 눈물을 마음껏 해소시키고 왔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원한 만큼의 어떤 감성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대중적으로 흔히 대박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상하지 못하면 대박이 나지 않아요.
습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 새롭다 그쵸. 평을 받지만 예상을 시켜주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즉 그쵸. 예상 가능할 수준의 익숙함과 음. 그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 울다니, 내가 울다니 웃다니. 이렇게까지.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씀이죠. 네네네. 네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좋다 정도면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신과 함께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영화 평을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예, 예. 주호민 작가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시사의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잘 얘기를 안 해주셨죠. 예, 긍정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부정탄다. 예,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거 지금 시점에서 모셨으면 네, 진짜. 코가 어깨가 근데 그땐 굉장히 어깨가 축 늘어지셔서 그때는 되게 안전하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좀 그래서 왜 그러시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나갔나? 생각을 뭐 이러고 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래서 보기 바로 직전에 궁금해서 전문가들의 네. 뭐 평론가들의 평을 봤는데 음. 너무 평점이 낮은 거예요. 그래요? 예, 5점대였어요. 그래요? 예, 6점대도 아니고 5점대가 나와서 왜 이렇게 낮아? 이러면서 그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심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파라는 단어가 평론가들의 박한 평에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네. 그래서 왜 심파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재밌었는데, 나 이렇게 재밌는데 뭐 이러면서 좀 반감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심파는 대중이 원하는 어떤 흥행 코드를 가지고 만든 콘텐츠를 심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신과 함께 심파라고 부르는 게 나쁘지 않잖아. 근데 왜 나는 심파가 신과 함께에 너무 많이 등장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요게 여러분 학자입니다. 네. 이런 게 있죠. 자기가 거예요? 무슨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지. 네. 누군가가 내가 좋아한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해서 신파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지 신파지. 역시 신파 짱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신파야? 이미 그 사람은 심파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걸 스스로 느끼는 순간 학자들은요 네. 파고 들어갑니다. 네. 궁금했어요. 왜 심파를 나쁘게 생각했지? 네. 그러니까 심파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나는 심파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자극받아서 내가 좋게 본 영화에 심파라고 하지 마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서 알아보게 됐어요. 저희 웹툰스쿨이 언제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늘 듣던 개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재미, 캐릭터, 플롯 누구나 듣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네. 신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신파 우리 늘 듣습니다. 네. 신파극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네. 근데 그 신파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냥 눈물 짜는 거? 이 정도로밖에 답을 못합니다. 네. 학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심파를 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심파는 근대 대중문화의 특히 우리나라의 한 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의 코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심파로 불리우는 거는 눈물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네. 심파는 사실 사전적 의미로 하나하나 이 글자를 떼서 보면 새로운 물결, 새로운 파도, 그러니까 뉴 웨이브, 누베바그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김태원 작가님이 궁풀에서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영화 학도들이 익숙한 단어 누벨바그. 네. 엄청 신선하고 네. 이제 새로운 뭔가를 다 깨부수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세대가 불러온 완전 새로운 사조. 근데 새로운 장르. 그 뜻이에요. 심파가. 심파가 그 뜻이에요. 갑자기 확 깨져.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심파를 알게 됐을 때 아니 이런 뜻 정말?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낡고 옛날 할머니 고려적 막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뜻을 네. 보면 완전 누벨바그인데 네. 뉴웨이브인데 그쵸. 우리 마음속에 심파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래된 것, 올드 띵. 그쵸. 낡은 것.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까를 차근차근 알아보게 됐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근대화가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일어나게 됐는데 네네네. 그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나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잠깐만요. 근대라고 하시면 지금 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900년 초반 예. 아직 그 일본의 식민지 시절. 네네 그때 아직-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조선은 끝났는데 네, 사실상 네네, 아직 일본의 식민지고 네. 이때는 내가 없었다. 그쵸. 조선까지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된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왕의 명령에 그리고 네네네. 부모의 명령에 음. 그리고 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네네.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 전혀 해소되거나 실현될 수 없는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장수에 대한 신화 우리가 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때도 네네네. 한 개인이 굉장히 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못 견뎌하는 조선 시대에서 그 아기장수 설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걸 보면 네네. 우리 사회가 당시에 어떠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네. 이쯤에서 알고 있는 것이 떠오르네요. 네네. 저같이 무지랭이들은 이제 중세, 근대 이런 단어 나오면 네.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그렇죠? 저기도 인문학도기 때문에 문과대학교에서 네. 동양 뭐 철학, 뭐 문학 배워요. 네. 그럼 중세랑 근대라는 말은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이제 학자 홍란지 선생님은 아시는 얘기지만 진행자로서 청취자를 위해 설명을 하자면 네. 중세다 그럼 막연하게 뭐 그 기사들 막 뭐 공권 중세 사회, 기사. 뭐 네. 성 이런 거 떠오르고 근대 그럼 애매하게 차가 다니고 있다. 부르주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를요 중세와 근대로 나눈다 치면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맞아요. 네. 중세는 뭐가 중요하고 근대가 됐다는 신호는 뭐야 이렇게 다 말을 해주는데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경제에서도 있고 맞아요. 문화에서도 다 있고 달라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퉁쳐가지고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양의 중세는 종교가 나보다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신이 중요하고 네. 나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네. 근데 뭐 경제학자는 경제로 얘기를 하고 네, 네. 이 정치학자는 정치로 얘기를 하는데 봉건사회로 얘기를 하는데 퉁쳐가지고 철학자들은 중세까지는 나보단 신이 중요하고 나보단 그쵸. 왕이 중요하고 음. 근대가 왔다는 것은 처음으로 데카르트, 칸트, 르네상스 맞아요. 이제 신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 네가 느끼는 게 뭔데? 네 생각이 뭔데? 내가 더 중요해로 가는 게 근대다.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촉발시킨 게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죠. 이게- 아는 것이 아. 네,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무지했던 대중들이 항상 자신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그 말이 진리인 듯 받아들여 왔는데 네, 많은 책들이 보급되고 글씨를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닌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개안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점점 나라는 자각이 서서히 깨어나게 된 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네. 이제 발아한다, 씨앗을 네. 틔운다. 이게 이제 네. 근대라면 네. 1900년대쯤에 한국의 근대라고 하면 네. 갑자기 내가 생겼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 그 전에는 뭐 나에 대해서 말하면 전체가 중요해.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명분이 더 중요했던 때죠. 내 감정을 나보다는. 얘기하면 네. 네 감정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근대가 되면 아니군요. 예, 그래서 뭐 홍길동도 그렇고 모든 영웅들이 태생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태어났으면 이 사람들을 자꾸만 밟아서 못질을 해서 그 숙이게 만들었어야 하는 사회가 조선 시대까지였는데 그거를 좀 일으켜 보고자 다른 노력을 했었던 여러 가지의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기득권들에 의해서 다 그 숙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금 현재 2017년도 한국인데 네.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는 어떤 어떤 꼰대의 전체주의적인 말이 들리면 그 사람은 전근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대 전근대적. 이전이죠. 예, 그걸 전근대, 그렇게 그러면 중세잖아요, 전근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몇백 년이 뒤처진 사람인 거예요. 네 감정 따윈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라고 예, 말을 하면. 네네. 그래서 뭐 연애도 마찬가지로 눈이 맞았어요. 난 저 사람이 좋아. 하지만 집안끼리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고. 전근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있었는데 근대가 들어서면서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네네. 그리고 뭔가 그 어른들이 해주는 이런 그 나라가 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잘못인가? 어. 라는 생각까지밖에 발전하지 못한 네.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1950년대 전후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로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난 얘가 좋아가 우리 집안 쟤네 집안보다 더 중요하면 그쵸. 현대적인 네, 거고 네.
그거보다 전체가 음. 앞서면 전근대적인 그쵸. 거고 그런 그걸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작품으로 같아요. 생각하면 네. 그렇네요. 내가 느끼는 걸 작품으로 그리면 근대 음. 혹은 현대적인 건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죠. 잘 살아보세 아니냐. 네 감정보다는 으쌰으쌰 할 그쵸. 수 있는 그 선동적인 맞아요. 걸 그려라. 네네. 이러면 이제 그건 전근대 그쵸, 중세적인 그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나보다는 전체가 더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서 갑자기 내가 중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보니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랑 굉장히 달라. 그래서 급격하게 뭔가 외부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신파의 어떤 신파극이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뉴웨이브가 그러한 그 한국민의 정서를 담은 눈물과 결합한 신파극이 되었던 거예요. 아, 그 네. 신파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눈물과 결합해서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신파란 말이 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내 욕망 이거예요라고 내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워낙에 정근대적으로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되나? 되나? 이런 식의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훨씬 아직까지는 근대 초반기니까 그 이전의 세력이 훨씬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초반은 그렇죠. 그렇죠. 고개를 들밀고 당연하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훨씬 더 큰 세력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마는 한 개인. 이 개인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 큰 대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슬퍼. 나는 한이 많은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연민을 갖고 흑흑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정서. 자기 연민이요. 네, 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쵸. 나는 제가 좋은데 내가 쟤를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야. 네. 아직은 그 단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문제야라고 가기에는 너무 근대 초반이에요. 그쵸. 그런 거군요. 내가 부족해서야라는 것도 있고 왜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경우 왜 계속 이수일은 심순애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너 나 배신했지. 너 김중배 반지가 그렇게 좋았어. 뭐 이러면서 그쵸, 막 그쵸. 뭐라고 하는데 심순애는 거기서 그래 좋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나 네. 반지 좋거든 이게 아니죠. 그래 나도 주던지 그러면 너도 뭐 이게 아니라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반지가 좋았어요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잘못이에요라고 하면서 흑흑거리면서 울고 그냥 끝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 네. 그게 이제 초반 근대 초반의 네. 이 신파. 그쵸. 개인에게는 초점을 맞춰줬지만 네. 여러분 지금 신과 함께 영업한다면서 멀리 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네, 들어보세요. 신과 함께 하면 사람들이 신파라고 하고 네. 신파를 얘기하려 하니 근대까지 갔지만 네.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래서 신과 함께는 왜 좋은가까지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 신파 양식에 대해서 연구하신 이영미 학자님의 그 신파 양식의 세상에 대한 태도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네네. 연구 논문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신파의 장르 양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거를 딱 정리한 문구인데 네. 이걸 다 읽어드리기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궁금하긴 한데 학자들은 이렇군요. 읽을까요? 뭐 궁금해지면 다른 학자가 연구한 게 없나 찾아보고 이렇게 읽어요. 네, 읽어보면 읽어주세요. 확실히 정리는 더 잘 되니까요. 읽어주세요. 네네. 이영미 연구자께서 이렇게 심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체의 욕구, 그러니까 주인공의 욕구, 주체의 욕구, 욕망이 세계에 의해서 좌절이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네. 제가 좋은데 네, 가문이 네. 막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욕구,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아주 서민적인 욕구, 욕망이다. 사랑하고 싶어. 네. 돈 벌고 싶어. 그쵸. 성공하고 싶어.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서민적인 욕구, 욕망 중에서도 사적인 관계의 욕구, 욕망, 가족과 친후 관계 등 소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욕망이 중심을 이룬다. 신데렐라. 네. 콩쥐팥쥐. 그렇죠. 그러니까 오. 굉장히 이게 소시민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어떤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근대의 콘텐츠라고 한다면 어떤 좀 더 대의적인 거, 네네네. 의미가 훨씬 광범위한 것. 그래서 소재도 뭐 왕이 소재가 되거나 네. 세계를 전복시키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거나 세상을 바꾸겠어. 네네. 아니면 뭐 산업 역군이 돼서 네. 우리나라를 뭐 강국으로 네네네. 만들겠어. 요거는 신파 쪽도 아니에요. 네. 근데 심판은 철저하게 그냥 정말 소시민적인 대중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욕구, 욕망에 그래서 천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딴 얘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홍길동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세상을 바꾸겠다로 가는데 시작점은요 호형호재. 그쵸. 호형호재래. 호형호재가 아니라 호부호형. 호부호형이에요. 네네. 나 가족을 가족이라 못 불러라는 음. 심파적인 동기로 시작해서 맞아. 세상을 바꾼다. 되게 네. 신기해요. 좀. 네네네.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는 너무 강한데 주체는 그에 비해서 너무 무력하다. 오. 네. 플롯적으로 되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네네. 적대자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음속 욕구,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적 세계의 주도적 질서의 전행성에 압도되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 순응하고 만다. 예를 들면 가문 사이의 관계나 네. 어머니 아버지의 억압, 네. 혹은 돈이 없어서 겪는 네, 좌절 맞아요. 이런 것에 굴복한다. 네. 따라서 그 패배와 고통은 자신의 무력한 굴복의 탓이 된다. 모두 다 내 탓이 되는 거죠. 세상을 탓하는 데까지 못 가는군요. 네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학과 자기 연민이 뒤범벅된 정서가 발생한다. 아 질척거린다. 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를 과잉된 눈물과 탄식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네. 신파하면 떠올리는 그 껍데기의 이미지는 요거 여덟 그렇죠. 번째죠. 흑흑흑 거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음. 눈물 짜네. 음. 이러면 심파네. 네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네. 여덟 번째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 본 적이 없던 거군요. 네,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겼던 적도 없고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나에 대한 자각이 조금 이렇게 깨고 나니까 내 네. 자신이란 존재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저 큰 세계에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였어. 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굴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 과잉된 탄식, 과잉된 슬픔. 몇십 년에 걸쳐서 네. 1900년대 초반에 네,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조금 눈치채고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면 그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작품을 보면서 네, 다시 감정을 재확인하고 그렇죠. 이게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대중과 대중 작품의 관계거든요. 맞아요. 그게 한 10년, 15년, 20년 한 세대를 가로지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대가 딱 되죠. 네. 완전히. 그렇죠. 장르가 되죠. 안 해본 걸 해봤군요. 네. 이렇게 심파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는 눈물로만 만들어지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는 눈물과 어떤 승부, 액션 이런 거 만나게 돼요.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만화 할 거 없이 뭐 영화,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 모두 다 심파라고 하는 어떤 장르 안에서 계속 눈물을 이렇게 울리게 하면 대중들이 무조건 좋아한다라는 어떤 흥행 코드로서 심파가 작용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중범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콘텐츠 제작자라고 한다면 네. 그럼 어떤 것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일단 뜨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한 컨텐츠 제작자라면 그렇죠. 뜨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겠죠 보통. 그렇죠. 그걸 바라신 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극장에서 뭘 하는지 보고 그게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갈 때 다 울고 나와. 뭐 때문에 우나 볼 것 같고 그렇죠. 그 우는 작품들 한 10개를 모아서 다 봤더니 전부 다 사랑 얘기다. 그럼 저 사랑 얘기 투자하고 네네.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랑 얘기 중에서도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누군가가 한 명이 흑흑거리고 울면서 끝나는 게 인기더라. 그렇죠.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그거를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5, 6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많은 대중들이 이제 산업의 역군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여가 시간도 좀 있을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콘텐츠가 정말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정말 이 심파 코드를 남발해서 만들게 된 거죠. 아, 저건 꼭 넣어야 돼. 야, 영화? 그럼 울려야지. 무조건 그 주인공은 철약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늘 익숙한 얘기죠. 네. 배도 가서 본 다음 저승사자가 많아. 그러면은 다 저승사자. 맞아요. 그 중에 몇 개는 신과 함께 같은 걸작이 됩니다. 네. 뭐 서부의 저승사자나. 네, 뭐 2000년대 초반 아니면 1990년대 후반에는 다 뱀파이어였잖아요. 뱀파이어에다가 90년대 세기말. 90년대 중반 가면 이제 클램프 X 본 네, 사람들 다 신기의 진짜 마기의 중간계.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똑같아요. 네. 대중문화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흥행 코드를 남발하고 제작 기간도 짧아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 만화 역사에도 60년대 그래서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네. 이 한국의 대중문학의 전체가 60년대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볼 사람은 많고 돈은 되는데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흥행 배우는 있어요. 흥행 코드는 있어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답은 개연성 정해져 있군요. 그쵸. 개연성은 떨어지고 작품성은 떨어지고 그냥 보긴 봤는데 눈물은 흘렸는데 찝찝해. 뭐 이런 식의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들만 짜집기 돼서 신파극이 계속 소비되다가 사람들이 점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그 작가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독자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관객분들이죠. 네네.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관객들이 못 알아채지 않거든요. 아, 네. 네. 그거를 알아채고 나서부터는 뭐지? 우리나라 영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우리나라 만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익숙해졌군요. 네. 저게 뭐야?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네. 신파가 왜 우리 사이에서 안 좋은 의미의 단어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신파란 말은 새로워, 신선해, 난 이렇게 울리다니.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자각을 주다니. 집에서 맨날 제대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는데 극장만 갔다 오면 시원하게 한번 울 수 있어. 너무 좋아. 네. 이게 이제 신파 처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지금은 신파란 말을 안 좋게 생각하느냐? 근데 요거 여러분 대중문화의 사이클로 공식같이 이해하시면 참 도움됩니다. 네. 처음에 90년대 댄스곡이 나왔을 때 새로워. 맞아요. 그 댄스곡 초반에 김건모 이런 영웅들이 나왔죠. 오, 서태지와 아이들. 나이 티나요. 서태지와 90년대 초반. 네. 93년도 잘못된 만남. 네.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 난 알아요. 현진영. 네. 그랬는데 그것이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면 그쵸. 사람들은 질려요. 맞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대중문화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다음 대단한 영웅이 나오는 그 중간 지점에 반보 앞서간 사람이 떼돈을 벌고 그 다음 문화를 선도하고요. 그렇죠. 반보 늦게 나간 사람이 좀 올드한데 그쵸. 그리고 아예 늦게 나가는 사람들이 망하게 이제 되죠. 망하게 되죠. 그거를 이게 공식입니다. 맞아요. 만화도 그렇고 네. 대중문화는 다 그렇죠. 근데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도 참 안 되는 게 반고가 되죠. 네. 이 콘텐츠의 되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반보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할 때 한 보 앞서 나간 건 아닌가라고 자신을 경계하는 게 대중문화 맞아요. 콘텐츠 제작자의 중요한 네네. 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대중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대중문화의 어떤 큰 승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신파 같은 경우는 이 대중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움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네, 더 이상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게임도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한 스텝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한 채 정체가 되면서 이렇게 변화는 사회는 빨리 변화하고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트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도해줄 그 사람들을 대변해줄 콘텐츠가 더 이상 신파극에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80년대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그쵸. 신파극은 그대로죠. 네, 그래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부적응했던 신파극은 점점 낡고 옛날 할머니나 보시는 것, 할아버지 보시는 것,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신파였거든. 네, 그쵸. 새로운 거였거든. 여러분 이제 90년대 얼터너티브 락이랑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 너바나 나왔을 때 아우! 얼터너티브란 말이 뭡니까? 와, 대안이잖아요. 진짜 그때 완전 최고였는데. 짱이었죠. 스멜스 라이크 정말. 이게 뭐냐면 얼터너티브 락도 아. 기존의 락과 팝은 재미없어.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게. 그랬는데 지금 누가 얼터너티브라고 부르니까 그냥 마룬 5 같은. 네, 그냥 그런지라는 말로 바뀌었죠. 네, 아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안 돼.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파도 대안이 필요했는데 대안을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파 그러면 오래된 거, 옛날 눈물만 거. 짠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게 돼버렸죠. 근데 이게 198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극복하게 됐는데 만화계에서는 이현세 선생님 같은 분의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경우가 네. 신파성에서 극복하기 위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군요. 네. 공포의 외인구단. 네. 여러분 옛날 얘기 같지만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메가 기가 저도 히트. 진짜 영화 그게 진짜 신파인데 진짜 신파거든요. 근데 굴복하지도 않고요. 네, 맞아요.
흑흑거리지도 않고요. 맞아요. 막 정면 승부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80년대 그랜라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막 맞아요. 뚫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80년대는 세대가 변했고 공포의 외인구단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거두었는데 대중들이 이제는 예전 신파가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것을 창조하고 싶은데 아직 신파라고 하는 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구나라는 네네네. 것을 또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신파인 척하고 그 틀도 가져왔는데 네. 이 신파가 뒷부분은 아닌 척. 아닌 그죠. 척했지만 신파가 아닌 척했는데 네, 그 틀은 신파의 틀을 신파 가지고 왔고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그렇죠. 공포의 외인구단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그 1990년대 네, 단편선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왕년에- 재미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왕년의 영웅들 얘기 좀 해보죠. 영웅 네. 얘기는 좋아요. 이게 영웅 얘기. 네, 네. 다들 이렇게 이름만 들어봤던 만화가들이 얼마나 쩔어주는 대단했는지. 분들이었나. 네, 얼마나 이거- 고생하셨나. 요거 재밌죠. 네, 양영순, 윤태호 두 작가가 아직 음. 꼬꼬마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영웅들의 그 왕조의 게임이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네, 네. 자, 이래서 그 심파는 그 심파 내적으로, 그 심파 장르 자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움을 가졌는데 어떻게 도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심파를 네. 제가 왜 신과 함께 심파야라고 얘기했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자꾸 부정하고 싶었는지 네. 나는 나도 알게 모르게 심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낡고 오래되고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흥행이 보장된 네. 코드가 있는 콘텐츠라고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네. 심파라는 그 지금 시점에서 네. 여기까지 파고든 학자 네. 홍난지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심파라는 말 자체는 그러면 네.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특성인 건가요? 하나의 특성이죠. 그 시대의 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가 그거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그걸 신파를 좋아했던 대중들을 싸잡아서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파라는 말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면 네. 신파의 어떤 부분이 지금도 먹히는지 음. 신파의 어떤 부분은 지금은 안 먹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파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파 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그 신파가 스스로 어떤 도태되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장르 자체가 쇄신을 하지 못하고 네네. 그냥 자기가 계속 잘해왔던 것만 반복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그러니까- 카피, 예,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자기 반복만 했던 거예요. 공식같이 작품을 만든다. 네네. 네. 그냥 이거는 무조건 흥행해.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 여기를 누르면 음. 관객의 눈물이 나온다. 네네. 그래서 한 10년, 15년 눌러봤는데 그쵸. 그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 누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버튼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개연성 면에서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개연성을 오히려 촘촘히 해야지만 그 코드가 잘 먹힌다는 거죠. 예전보다 개연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네, 이게 대다수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다수의 대중들이 너무나 많이 익히 봐보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전처럼 그냥 대충 누른다고 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왜 갑자기 저기서 울려고 울음을 유발하려고 해? 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중이 태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촘촘히 짜야 되는데 그 그물망을 촘촘히 하지 않은 채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연애를 처음 해보잖아요. 네. 다 좋아요. 그쵸. 근데 연애를 여러 번 해보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점점 자신의 취향이 구체화됩니다. 요런 건 좋은데 저건 좀 별로야. 나의 취향이 자세해지고요. 스스로 그걸 알게 돼요. 라면 처음 먹어보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내 생애 최초의 라면 8살 때. 아 그래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신의 음식이에요. 이런 국물에 이런 면이 있어? 오. 지금은요. 진짬뽕과 진굴짬뽕은 면 빠른 진짬뽕이 납니다. 국물은 진굴짬뽕이다. 분석하면서 이게 네. 내 입맛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애랑 마찬가지로 작품도 대중이 수많은 작품을 평생 동안 쭉 보다 보면요. 대충 울릴 수 있던 시기를 벗어납니다. 네. 이유가 필요하고요. 네, 점점 더 자세하고
자기를 그쵸. 설득시켜주길 바라는 독자로 진화하게 돼요. 이게 독자의 맞아요.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타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연성이다. 네네. 개연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죠. 네. 특히나 대중적인 코드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 할 때는 이 개연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완전 깨거든요. 개연성 네, 없으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뭐 평론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유난히 대중적인 작품에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그래요. 경우 꼭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 수준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평론가들이. 많이 공부해 보신 그래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은 그거고. 익숙해졌으니까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네네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대중 작품은 너무 익숙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또 이건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대중문화라고 하는 어떤 태생적으로 대중문화라는 것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대중문화 스스로가 안고 있었던 어떤 콤플렉스 때문이 아닐까라는 측면도 또 한 가지의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컴플렉스. 네. 그건 어떤 컴플렉스입니까? 대중문화는 대중이란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원을 막 찾아가다 보면요. 농사, 컬티베이트, 경작, 컬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문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아보게 됐을 때 왜 농사가 왜 경작하다야? 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와 네.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문화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추이를 이렇게 쭉 그 이론서로 보다 보니까 늘 계속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네. 방식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게 삶의 전부였던 시절. 아, 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는 지금처럼 밥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트랙터가 있던 것도 아니니까 세상에 모두 내가 태어나서 그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네네. 그래서 그게 문화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16세기 정도부터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네. 16세기면 중세니까. 네, 중세 이후 이렇게 중세 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부르주아들도 막 돈 많은 막 상인들이 막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귀족들이 쟤 왜 돈 많아? 아. 쟤네 돈 많다고 우리 거 똑같이 입으면 안 되잖아. 우리랑 똑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랑 쟤는 달라. 쟤는 돈만 많은 거고 우린 옛부터 우리는 난 놈인 거야. 뭐 이런 식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우리는 달라 너희랑. 너네는 돈만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어. 네. 고급스럽고 우리만 즐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것들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재밌네 이거. 네, 16세기 이후부터는 우리만을 위한 거. 너희는 절대 범접하지 못해. 이러면서 계층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배타적으로 변하는군요.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문화 안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의지들로 인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가치, 판명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되죠. 신입사원이 벤츠 끌고 오면 사장이 보고 이 자식이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짓습니다. 그쵸. 야 부장 이상만 엘리베이터 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절대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원인데 아반떼나 타야지, 뭐 티코나 타야지, 뭐 이런 거. 계층화가 되는군요. 문화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4,5세기경 4,5세기 400년 500년 동안 좀 이렇게 쭉 정착이 되어 오다가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이미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됐잖아요. 훨씬 빠르죠 우리나라보다. 네. 그리고 부르주아들도 자기네들 돈 있는데 음.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게? 쟤는 엘리베이터 웃겨? 왜 못하게 해?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또 어떤 엘리트 문화를 만들게 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문화를 만들게 되고 이게 어떤 계층화가 굉장히 그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축구 역사 보시면 딱 나오는데 그래요? 처음 축구 나왔을 때는 귀족들이 싫어했거든요. 그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고. 나중에 이제 풋볼 클럽 FC 나와가지고 귀족의 자제들의 학교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래 것들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내 아들이 하고 있어. 응원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층화가 깨지는데. 그쵸. 그런 거군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랑 정말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재밌네 이거. 네. 근데 20세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이
그냥 우매한 군중이 아니게 돼버린 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났군요. 네네네.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대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위 계층에서 봤을 때 그냥 인원만 많은 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고급, 그러니까 저급의,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무식한. 그런데 네, 인원만 많은 뭐 이런 식의 네네. 단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그러니까 매스라는 뜻이 그런 무시하는 뜻을, 뜻이죠. 약간 비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절대 무시 못할 존재들로 이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대중문화 연구도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대중문화라는 것이 왜 나빠? 너희들 즐기고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한 이 설득 과정이 거의 20세기 내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족보 같은 거군요. 네. 아 지금 우리 집 되게 잘 사는데 네. 아빠가 저기다 꽂아놓은 족보 잘 보고 있으면 네. 몇 대 손 할아버지가 산 거야. 음. 그럼 이제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대중문화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음. 댄스, 영화, 만화 쭉 따라 올라가 봤더니 옛날에는 계층이 정해져 있었고 그 아래 계층이 주로 즐기던 거였어라는 뿌리 깊은 컴플렉스가 네. 무의식 속에 있다. 있죠. 아. 네, 그래서 왜 계속 그 만화도 처음 그 연구가 시작될 때 계속 그랬어요. 만화는 제9의 예술. 만화는 예술이야. 그쵸. 그 영화도 연구가 시작될 때 영화는 예술이다. 맞아요. 저는 자꾸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와서 예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술이 대체 뭐야? 뭐 예술 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돼? 그쵸. 들어가셔야 돼? 뭐 이런 맞아. 생각까지 하는 지금의 시대지만 당시에는 이런 예술로서 대중문화 왜 예술이 아니야라고 자꾸만 뭔가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았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콤플렉스에서 저희 흑역사는 똑같네요. 만화가 팬총 목걸이를 걸었던 거는요. 나는 만화가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고 그쵸. 그거는 만화가가 아닌 것 같다는 컴플렉스에서 그쵸. 시작했거든요. 그쵸. 자꾸 내가 예술이야라고 말한다는 건 네.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있기 때문인 네네네. 건데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콤플렉스도 아주 기저에는 깔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어요. 학자로서의 네. 가설이니까요. 네. 자, 여러분 홍난지 선생과 함께하는 대중문화사가 네. 아니고요. 저와 함께 영업 활동 중인 거 잊지 마세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마치 대중문화는 예술이 아니야? 대중문화는 예술이 아니에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여러분 저는 되게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회색 분자예요. 뭐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회색 더 나쁜 거 분자입니다. 그래요. 박지홍 선생. 네, 저는 회색 분자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어느 정도는 그 이해는 하는 입장이니까. 뭐를 네.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술로서 자꾸만 들어가고 싶어했던 마음을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학자들과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회색 분자 같은. 아니 그게 아니고 학자들은 네. 당위성 있잖아요. 네. 뭐가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뭘 얘기하냐면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보통도 이런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고 현상을 그냥 해석해요. 논리적으로 해석해 드리려고 하죠. 거기까지 듣고 그래서 지금 그게 맞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학자들은 되게 벙찝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그리고 네. 판단은 본인께서 더 그쵸, 공부하신 그쵸. 다음에 학자들과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시면 그쵸. 하실 수 있죠. 지금 요건 이제 현상 분석이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신과 함께를 신파다라고 막 이렇게 써놓고 5점대를 주신 그런 영화 평론가들이 어떤 자신만이 가진 어떤 예술적인 척도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완성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봐서 그 점수를 주셨을 텐데 그럼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무조건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할까?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회색 분자라고 또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네. 저는 이제 평론가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는데 네. 대중성과 탄탄한 어떤 기본, 네. 기초, 원칙을 잘 지킨 작품. 그래서 재밌게 나왔다. 네. 그러면 한 5점 주고 네. 거기에 새로운 무언가 시도를 넣었다. 네. 그럼 거기서 추가로 막 점수가 들어가요.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기본은 잘 지켰어. 그럼 한 5점 주고 거기에 스타일이 못 보던 스타일이야. 아니면 이 정도로 캐릭터 분석이 깊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여기서 7점, 8점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저 그런 논리 좋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대중적인 재미를 아주 잘 만족시켰을 때 주는 점수가 5점대에서 한 7점대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도요. 이거 네, 일단 다 맞아요. 필요 없고 저도 너무 그거, 재밌어. 예, 저도 그거 좀 그러니까.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점수를 주는 내적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구성 성분 B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야, 다 모르겠고 일단 너무 재밌게 봤어 했을 때 주는 점수가 과거에는 5점대였다면 이제는 7, 8로 갈 필요가 저도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너무 네. 앞질러 갔군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대중문화에서 예술적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걸까라는 것까지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신이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많이 그렇죠. 그러면서 저를 그냥 다독일 수 있어요. 그래 나 잘하고 있어. 그런 점이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를 자존감을 세우는데 웹툰 작가 지망생들 다 아시죠? 네. 원고 안 될 때마다 자기가 찍어놓고 보는 작가들 있으시죠? 네네네 그쵸. 도전 만화 네. 가가지고 내가 얘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는 작가들 꼭 있잖아요. 네네. 네. 적극 권장합니다. 맞아요. 투자의 여왕. 네네. 투자의 여왕을 보시면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저의 데뷔작이지요.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희생하시는 더 큰 걸 위해 토양이 되어주는 저도 네. 저의 데뷔작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한 발자국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랑 비슷한 처지나 나보다 못한 사람의 작품을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가치, 나보다 나은 어떤 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았다면 분명히 그걸 목표로 하다 보면 내가 힘들고 괴롭겠지만 발전은 있을 것 같아요. 라이벌의 가치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비평가나 평론가 분들은 좀 더 대중문화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가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제안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중성이나 어떤 그 심파라고 하는 말들을 써가면서 좀 이렇게 각하게 주는 설명을 게 아니냐.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길게 얘기하시나 봤더니 학자가 비평가 실드 쓰고 있네요. 결국 그 얘기 아니야. 저도 비평가니까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네. 비평가끼리 또 실드 치고 앉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는 그 이해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도 마지막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저는 약간 저도 이종범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네네. 대중적인 작품과 예술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작품,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잣대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평점을 매기는 기준이요. 철저히 대중성을 목표로 한 작품과 네. 예술적인 가치, 좀 더 그 대중적인 작품보다는 어떤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조망하는 그런 작품이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른 잣대를 주셔서 평점을 좀 매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그냥 좀 조심스럽게 네. 물론 이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니까요. 뭐 비평가로서 비평가들 사이에서 제안하고 실드 치고 바쁘셨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신과 얘기로 돌아가죠. 네, 저는 네. 동의합니다. 네. 저는 동의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내가 너무 어쨌든 차갑게 끊었나요? 아니에요. 네네네. 끊어야 될 때 잘 끊어주십니다. 네. 어쨌든 저는 신과 함께를 굉장히 대중적 재미 면에서는 매우 즐겁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제가 언급했듯이 예상했던 바를 충분히 넘치게 충족시켜줬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굉장히 좀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좀 처음엔 발끈했다가 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도 생각했다가 내가 좀 더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슬픈 점은 네. 슬픈 점이 있어요. 네, 슬픈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에 드러나는 어떤 소재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소재, 네. 감성,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 자식 관계만큼 인간이라면 갖는 공통점이 없죠. 그쵸. 제일 공통적인 부분이. 네. 근데 이게
어떤 심파, 그러니까 대중적인 흥행 요소로 만들어져서 그냥 우리가 이거 너무 심파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어감에 쓰이는 소재가 됐다는 점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냥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저런 아픔, 슬픔에 대해서 왜 우리 긍정적으로 좀 더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었어요. 이거 그거군요. 일반적인 감정을 네. 주제로 가져오면 네. 일단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박하게 줄 게 아니라 네. 그것 때문에 좀 좋게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네. 저는 공감해요. 네. 일반적인 얘기는 반복돼야 되고요. 네. 그 맞고요. 더 중요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제가 처음에 정필원 작가의 패밀리맨을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도 잘 만든 신파를 하고 싶어. 음. 웰메이드 신파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이게 네. 진짜 대중예술에서 가장 큰 네, 목표거든요. 네. 웰메이드 신파가 되려면 가족 얘기, 음. 부모 자식 얘기, 누구나 두성애, 다 모성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쵸. 소재와 정서로 사람을 건드려야죠, 감정을. 네. 여러분 지브리 잘 보세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공통점은 지구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테마. 그쵸. 거기에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쵸. 토토로 가족입니다. 근데 일본의 시골, 토토로라는, 네. 일본의 시골과 무속, 네네. 그죠? 그리고 뭐 모노노케 히메, 네. 환경과 인간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일반적입니까? 근데 굉장히 그 신기한 소재를 가지고 오죠. 네네. 맞습니다. 다 그래요. 그 지브리 다 그래요. 네. 테마는 되게 일반적이에요. 네, 맞아요. 다니구 치지로의 아버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에는 다 그러한 그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소재에 대해서 이것도 진부하다고 느끼거나 쿨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너무 뜨겁고 사람을 그냥 감정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굉장히 배제하고 되게 저거 쓸데없는 감정 이러고 치부해 버리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쿨병이죠, 쿨병. 그렇죠.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네. 시크하고 쿨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네네. 자기 감정이 막 다 드러나가지고 질질 징징 울고 이러면 저도 그런 그런 질척거리는 거를 사람 별로 싫어하는 것도 이해는 하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약간 강박적인 쿨함을 요구받기 시작했던 것도 같아요. 네, 네, 네. 쿨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고 현대인인지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아마 거의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 지금까지도 팽배해 왔던 한 20년간을 계속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 콘텐츠 세상에서 머물고 있었던 어떤 사조라고 본다면 이 신과 함께의 흥행 요인 이런 것들을 판명해 보면 이렇게 그 흥행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강박된 쿨함, 강박적으로 요구된 쿨함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작가로서의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전 쿨함, 뭐 쿨병이라고 퉁쳐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했지만 약간 그건 세게 얘기한 거고 네. 제 진심은 이래요. 솔직히 대중문화 작품을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 방을 보시면 그쵸.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뭐가. 대단하십니다. 만화책을 저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순을 밟게 돼요. 음. 펀치를 빵 날려주는 만화를 보고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쵸. 아주 작은 하나의 터치로 마음을 울리는 섬세한 이야기도 감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의 안테나가 섬세해져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독자가 점점 진화한다라고 아까 네. 얘기한 맥락으로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어렸을 때라면 재미없는데 라고 할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고 지금 울죠. 그쵸. 더 섬세한 촉에 더 섬세한 감동을 받는 건데, 그쯤 되면 나중에 가면 마블 DC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의 메가네 네. 뭐 이런 영화 되게 네. 조용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작품을 같이 즐기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가는 방향 어딘가에 그 쿨함, 시크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편승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취향이 고급화돼서 구체화돼서 잔잔하고 별거 아니지만 나만 아는 감동을 주는 영화도 즐기는 어떤 사람들을 딱 보고 나도 저런 거 멋져 보여. 그래서 네. 왠지 꽝꽝 터지고 막 엉엉 울리는 작품을 폄하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세련된 취향까지 아직 못 갔다고도 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네네네. 전 그래서 일단 쿨병이라고 폄훼하고 싶지 않고 취향의 고급화로 인해서 다양한 걸 즐기게 됐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엉엉 울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쵸.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쵸. 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되게 의미 있게 분석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경계선을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 보면 울릴 준비 다 해놓고요. 일부러 잘 안 울려요. 잔잔하게 네. 여기서 한번 뻥 때려주면 다 막 맞아요. 울어야 되는 장면인데 맞아. 거기서 톤 다운을 해가지고 안 울려요. 근데 그렇게 세련됐어요. 아 진짜 아빠라면 저럴 것 같아 이렇게. 그게 진짜 그 경계에 있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평론가들이 더 좋아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래 평론가들이 좋아하는구나 맞아.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되게 좋아하지. 네, 맞아, 좋아하죠. 맞아. 네, 그런 식의 류,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류의 것들이 딱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용자를 그냥 대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날이 갈수록 저성장에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걸 스스로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학. 네, 자학하고 자기 연민 가지면 에이 왜 이래 그러면서 조롱하고 서로 낄낄거리고 그런데 이러다가 자꾸만 나란 존재가 뭔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대체 뭐지? 난 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의 끝에 부모님이 저는 떠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근원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울림을 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신과 함께는 지금 많이 흥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나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신과 함께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많이 봤는데 뭐 미장센이 약하다. 그리고 CG를 보여주다 만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세심하게 들어가다 보면 인정할 만한 부분인 거는 같아요. 근데 홍만지 선생님 그런 거에 관대하시잖아요. 관대했죠. 저 정도면 좋지 않나? 네. 아니 그 재밌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럴 만한 작품에서 보고 뭐 이런. 제가 좀 그래요. 네. 이 정도 맛있는 거 아니야? 왜 다 옆에서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봤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반성도 했어요. 아 나는 너무 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매의 눈으로 안 보고 소의 눈. 너무 다 그 넓은 아량으로 보나? 아 그렇죠. 나는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보다. 대지신 가이아의 눈을 네. 가지고 이 정도면 맛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CG 나쁘지 않은 것이다. 미장생 좀 없으면 어떠냐. 네네네. 네, 뭐 너무 그렇게 봤던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자아 비판도 좀 했고요. 작가들은 좋아합니다. 내 작품 얘기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신과 함께를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또 깊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박했어요. 저 되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자랑 얘기할 때 제가 즐거운 건 이런 거예요. 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개념을 가져오면 네. 갑자기 그거를 이 앞에 있는 학자가 맥락을 분석해주고 네.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준다는 게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건 그 대화의 끝은 다시 내가 가져왔던 그 막연했던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신과 함께가 좋았던 이유는 신파였기 때문인데 네. 사람들이 신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벗겨주고 싶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모, 자식, 형제 이런 얘기를 가져와서 네. 개연성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난 충분히 눈물을 흘렸지만 안 좋게 보지 않았다. 네. 눈물을 아주 흘렸지만 개연성에 의해 설득도 되었다. 그럼요. 네. 신과 함께 좋은 영화라고 하신 거군요. 네, 전 좋았습니다. 완벽한 영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 재밌게 본 영화. 충분히 좋았다. 네. 1200만에는 의미가 있다. 네. 의미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화가 작가 지망생으로서 싫어했던 종족 중에 하나가 네. 직업군 중에 하나가 비평가였어요. 평론가. 아, 나 싫어하시는구나. 나 초등학교 때죠. 중학생 때죠. 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네. 한 비평가의 다양한 비평을 쭉 보면서 바뀌었어요. 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제가 했던 깨달음은 저것이 어떤 의미에서 별로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 누구나 할 수 있지. 비틀즈 갖다 놔도 욕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다가 네. 어떤 한 평론가의 다른 평론을 봤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왜 좋다라는 글을 되게 잘 썼더라고요. 이게 훨씬 어려운데 네. 이것은 왜 좋은가를 쓰는 게 이것은 왜 별로인가를 쓰는 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죠. 보기에는. 네. 근데 설득해야 되니까. 둘 다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럼요. 그걸 제가 네. 편식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트집 잡는 글만 골라서 읽는 편식쟁이였다가 한 평론가의 평론 비평을 책으로 묶어낸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이런 다양한 작업을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부터 네네. 비평가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네. 생긴 거죠. 어우,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리스펙트합니다. 오늘 아니, 같은 리스펙트를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저는 영업하라- 앞으로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요, 진짜. 미리 네. 갑을 해가지고 미리 드릴게요. 영업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네. 신파와 전근대성, 근대화 얘기를 해주실 정도의 학자를 네. 웹툰스쿨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신과 함께 저 아직도 못 봤어요. 보셔야죠. 호민 형한테 미안하네. 바로 보려 그랬는데 네. 이렇게 저렇게 밀려서 못 봤는데 네. 빨리 봐야죠.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업 활동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평소와 약간 색다른 구성과 내용이었는데요. 네. 다른 의미에서 포만감을 느끼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 음. 정말 이 얘기 할까? 할까? 재녹음이잖아요. 언제까지요? 진짜 내가 나 진짜 처음에 녹음해놓은 걸 제가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바로 깠나. 막 들으면서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좋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제 진짜. 녹음인데. 이건 정말 이종훈 교수님께서 진짜 네. 너무 너그러우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업활동 신과 함께 편 두 번째 녹음인데 첫 번째 녹음한 거를 제가 깔게요. 뻥. 진짜 첫 번째 녹음한 거 편집본을 들으시더니 진지하게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저 진짜 너무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면이 그렇게 싫으셨어요? 전부 다요. 저는 괜찮았어요. 말도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세 문장을 들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큰일이구나.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란진 선생님이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서 뭔가 각성하는 시기예요. 네, 진짜 크게 각성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니 제가 항상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라는 거 들으시면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아니 저는 되게 대단하신 분의 그런 작품으로서 네. 본다는 거였죠. 본보기로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종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거에 보조자라는 생각으로 네. 정말 날림으로 여지껏 해왔구나라는 거를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센터 자리에 앉아보니까 힘들어요? 네.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제가 네. 막 다 써왔잖아요. 4페이지 3페이지를 써왔어요. 근데 맞다. 그거를 1차 제가 막 녹음- 줄줄 읽는 거예요. 1차 녹음 때는 다 읽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전 나쁘지 않았는데. 아. 잠깐 불안했다가 그래 이것도 마시지 뭐 이러고 잘. 그러니까요. 병맛도 마시죠. 웬일이야. 되게 자신에게 박하셨군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분들 되게 우와. 궁금하시겠다. 1차 녹음본을 까달라. 우리가 아니야 판단하겠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청취자가 한다. 정말. 진짜 와 말이 속사포예요. 제가 재밌는 말씀 해드릴까요? 그 앞에 거 들어보시면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 앞에 거를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지금 절규하셨어. 절규. 그래서 뭔가 근데 그래서 오늘 녹음은 전 정말 좋았어요. 오늘 녹음은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긴가민가 하지만 말은 되게 좀 전보다는 빠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굉장히 차분했고요. 네. 학자적인 간지도 났고. 정말. 야 이게 작가님들 데뷔작 끝날 때쯤에 하는 짓인데. 그래요? 내 만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엄청난 팟캐스터의 탄생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네, 다크 팟캐스터 이제 곧 라이즈. 죄송했어요, 여러분.
정말 갑자기 뭔 소리?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 그렇게 미치겠다. 말이 빨랐구나. 정말 세 마디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랐구나. 여러분 와. 학자 홍난지가 팟캐스터 홍난지로 거듭나는 이 순간에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달아주세요. 네. 아 그리고 공민우 PD님께 정말 죄송해요. 그 한화를 그냥 날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다 공민우 PD님만 그니까요. 불쌍하지 뭐. 네, 죄송해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이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공민우 PD님이 근데 홍난지 선생님의 목소리와 말하는 네. 방식과 개그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도 뭐 사주실 건 사주시고. 그럼요, 당연하죠. 사드릴게요. 네, 그러다 면서 두 번째 녹음하는 영업 활동 테이크 2. 네,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저 지금도 제가 말하는 속도와 네. 경박한 웃음 등등에 매우 불만스러운데요. 오, 내려놓는 아닙니다. 거예요. 네, 저 그냥 예. 내려놓은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내려놓으셔도 돼요.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지.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느라 감사.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 소리야? 재밌게 들어주느라 고생했다는 게 뭔 소리야? 앞뒤가 안 맞잖아. 자,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후기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가모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오늘 웹툰스쿨의 영업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신과 함께와 신파에 대한 홍난지 박사의 얘기를 함께 들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나라가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